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선생이라고 불리는 바퀴벌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퀴벌레의 특징과 종류, 습성과 바퀴벌레 퇴치 방법 등 바퀴벌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퀴벌레는 곤충강 바퀴목에 속하는 곤충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4천여 종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인간에게 유해한 종으로 분류된 수는 약 40여 종 정도입니다. 바퀴벌레, 바퀴 모두 표준어이고 종종 강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퀴벌레의 생김새는 왼쪽에 보시는 사진과 같은데요. 턱은 저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달했고 완두 모양의 눈을 가지고 있고 혼눈은 2개가 있습니다. 머리가 작아 앞가슴 등판이 머리의 윗면을 거의 덮고 있고 실 모양의 긴 더듬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가슴 등판은 원반 모양으로 크고 앞날개 표면처럼 광택이 있습니다. 배 부분은 굉장히 납작하고 넓은 모양이고 10마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날개는 약간 굳어 있고 뒷날개는 부채꼴로 넓적합니다. 그런데 바퀴벌레마다 날개의 태화 정도가 다 달라서 암컷만 태화한 종, 날개가 작은 종, 날개가 아예 없는 종도 있습니다. 몸 표면은 전체적으로 윤기가 나고 강한 탄력성의 키틴질 피부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다리는 세 쌍이 모두 걷는 다리로 잘 발달이 되어 있고 각 마디마다 날카로운 가시줄이 나 있습니다. 발목 마디는 5마디이고 그 배 쪽에 있는 발목 마디판은 벽면 등에 붙어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와 같이 바퀴벌레는 생존을 위한 강력한 신체 스펙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또 그들만의 사회적 기술도 가지고 있어서 보다 향상된 삶의 구조를 만들고 바퀴벌레 사이의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또한 가능합니다. 모성애와 부성애가 강해서 알을 보호하거나 육아를 하는 개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곤충들보다 유독 바퀴벌레에 대한 혐오감을 더 많이 느끼는 걸까요? 우리가 바퀴벌레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기본적으로 바퀴벌레의 생김새 그리고 바퀴벌레와 겹치는 활동 영역을 공유한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또 우리 인간과 겹치는 활동 영역을 공유하는 곤충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지만 바퀴벌레는 그 중에서도 몸집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하기도 하고요. 바퀴벌레의 활동 영역을 보면 대체로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활동하거나 머무는 경우가 많고 바퀴벌레의 몸에 나 있는 잔터를 통한 병원균이나 질병이 옮기기도 하는 등 위생상 악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바퀴벌레는 놀라운 이동 속도와 더불어 날개를 통한 비행 능력까지 보유한 뛰어난 운동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이 운동 능력으로 자신이 있는 공간을 종횡무진 누비고 다닙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다른 곤충에 비해서 인간에게 주는 혐오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바퀴벌레가 서식하는 공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접촉주성이라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바퀴는 좁은 공간에 몸이 눌리거나 끼이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좁은 틈새에 서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20여 종의 바퀴벌레는 인간이 필요한 온도, 습도가 있는 곳과 매우 유사한 환경에서 서식합니다. 보통 집안에 있는 바퀴벌레는 자신의 생애 중에 약 80%를 갈라진 틈새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외에도 식물 쓰레기나 썩은 나무, 그루터기, 쓰레기 더미 등에 서식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바퀴벌레의 식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바퀴벌레는 잡식성으로 유기체로 만들어진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울 수 있는데요. 풀이나 나무 껍질, 사람의 머리카락, 각질, 비듬, 그리고 비누 이런 유기체들을 모두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배설물이나 동료의 사체까지도 먹어치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족의 사체를 먹는 행위에 대한 이유는 천적에게 발견되는 단 한 마리의 동족이라도 그 모습이 발견이 되면 그것이 곧 무리 전체의 말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먹이가 없는 제한된 환경에서도 약 한 달 정도를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만 있어도 90일 정도를 생존을 할 수도 있고 일부 종은 아예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자신의 신체 메커니즘을 발달을 시켜서 약 40일 동안 물 없이 생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겨지지 않는 수준의 식성을 가졌고
그것과 더불어서 생존력 또한 굉장히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바퀴벌레는 머리가 절단된 상태로도 살아있을 수 있고 심지어 몇 시간 동안 그 상태로 더듬이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또한 먹이를 먹은 바퀴벌레의 몸은 머리가 없어도 몇 주 동안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퀴벌레가 심한 상처를 입어도 상처 부위에 금방 혈전이 만들어져서 굳기 때문에 과다출혈로 이어지지 않기도 하고, 인간처럼 머리가 필수인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없이도 호흡이나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퀴벌레의 생존력에 관한 오해 중에 하나로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종을 하더라도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종이 바퀴벌레가 될 거라는 그런 썰이 있는데, 물론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바퀴벌레는 인간보다 6배에서 최대 15배에 달하는 높은 방사능 저항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이 정도 수치만으로 핵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방사능 방출량을 온전히 견디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초파리나 말벌 등 다른 곤충들이 이 바퀴벌레보다도 월등히 높은 방사능 저항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습성과 특징을 가진 바퀴벌레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방제 방법으로는 이동 경로상에 동먹이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부가적으로는 훈증이나 분재, 분무 방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 동먹이법은 가장 위생적이면서 보편적인 방법으로 방제 환경의 이해와 디테일한 방제를 할 때 큰 연쇄 살충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퀴는 수분 섭취가 용이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벽면에 결로 현상이 있는 곳이나 천장에 습한 곳을 송곳이나 뾰족한 도구로 구멍을 낸 후에 그 안에 겔약을 직접 투약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정화조나 물기가 많은 지하 공간은 이 겔의 양을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로 물기가 없는 곳에 직접 투약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장소는 이 코팅된 종이에 겔약을 묻힌 후에 그 장소로 던져서 직접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다음 분재 방법은 동먹이법을 우선으로 하되 투약이 어려울 때 부가적인 방법으로 보통 사용을 하고, 물기가 없고 청소가 힘든 장소 또는 이렇게 이중 벽면 가운데 설치해서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분무 방법은 개체의 밀집도가 많을 때 일시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제 방법이고, 이 약재의 잔유 효과를 기대할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니면 그 외부 공간에서 신속하게 방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럴 때 사용합니다. 이 분무 방법도 이 장소나 환경에 따라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이 전문가를 대동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훈증 방제 방법이 있는데, 이 훈증 방제 방법은 공간이 협소할 때 또는 일시적으로 이 개체 수를 제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보통 동먹이법이랑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방제 방법 중에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절대적으로 효과가 큰 것이 아니고,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그때마다 정확한 방제법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바퀴벌레 종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독일바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독일바퀴는 알, 유충, 성충으로 가는 이 불완전 변태 생활사를 가지고 있고, 이 암수가 거의 동시에 성충이 되는데요. 이 성충이 되고 나서 보통 7일에서 열흘 사이로 교미를 시작을 하고, 순놈은 여러 회에 걸쳐서 교미를 하고, 암놈은 일생 동안 1회에서 2회 정도만 교미를 하게 됩니다. 이 난엽 기간은 보통 3주이고, 이 난엽 한 개에 보통 32개에서 48개의 알이 들어있습니다. 이 독일바퀴의 유충 기간은 60일 정도이고, 일생 동안 6회에서 7회 정도 허물을 벗게 되고, 날개가 나온 기간이 성충이 되는 기간으로 보통 100일에서 120일 정도 생존을 합니다. 이 독일바퀴는 야간 활동성으로 빛을 굉장히 싫어하고,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고, 또 추위를 싫어합니다.
이 독일 바퀴의 변 속에 있는 집합 호르몬으로 이 바퀴벌레들이 유인돼서 군집 생활을 하고, 이 동료의 변이나 사체 또 사람의 타액까지 먹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에 비해서 비교적 수분을 많이 섭취합니다. 이 먹이와 수분을 구할 수 있는 나무 재질의 장소에 보통 서식을 하고, 이 벽 틈이나 기계 모터 주변, 냉장고 하단부 등 이런 곳으로 보통 이동 경로를 정합니다. 보통 식자재나 피복 등을 통해서 성충이나 유충이 실내로 같이 유입이 되고, 이 독일 바퀴의 행동 반경은 보통 3에서 4m 정도 수준입니다. 자, 이런 독일 바퀴의 제어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바퀴의 변과 날개, 그리고 알집 등의 부산물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주간에는 트랩 설치와 유감 관찰을 통해서 이 포획을 우선시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야간에는 플래시를 이용해서 그 움직이는 바퀴가 서식할 수 있는 장소를 최대한 가능한 데에서 모두 조사를 한 후에 그 환경에 알맞는 방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 바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 바퀴의 성충의 수명은 보통 1, 2년 정도로 평생 21개에서 59개의 알집을 산란을 합니다. 암놈은 알집을 따뜻한 계절에는 일주일에 한 개씩 산란을 하고, 알집 한 개에는 보통 16개의 알이 들어있습니다. 이 산란을 완료한 알집은 은신처 주변에 있는 점착성 물질이나 종이조각 등을 덮어서 감춥니다. 이 미국 바퀴 알의 부화 기간은 보통 24일에서 100일 정도 사이이고, 평균적으로는 한 달이 걸립니다. 유충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고, 성충이 되기까지 총 13회 정도 탈피 과정을 거칩니다. 이 미국 바퀴는 하수도나 정화조에서 서식을 하고, 23도나 33도 사이에서 가장 활동적이며 20도 이하에서 활동이 저하가 됩니다. 유충과 성충 모두 마찬가지로 이 날씨가 따뜻한 봄철에 가장 먹이 섭취가 왕성하고, 겨울에는 활동성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미국 바퀴는 독일 바퀴와는 다르게 전등이 있는 부분에 서식처를 정하기도 하고, 벽면 누수가 있는 부분이나 이 분진, 진동이나 소음이 없는 조용한 곳을 선호합니다. 미국 바퀴는 동료의 사체나 이 분변에 혼합된 집합 호르몬, 질소 냄새에 보통 유인이 돼서 이동을 하고, 하수, 정화, 배수관을 이용해서 움직입니다. 이 미국 바퀴는 독일 바퀴와 비슷한 방법으로 서식처를 관찰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미국 바퀴가 서식하는 근처에서는 미국 바퀴 특유의 그 누린내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냄새를 통해서도 그 미국 바퀴의 서식 환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제 방법 또한 독일 바퀴랑 동일한데, ULV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바퀴가 건물 전체로 퍼져서 확산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밀폐된 장소가 아니면 ULV 작업은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ULV란 이 액체 상태의 약재를 20마이크론 길이의 초밀입자 물방울로 작게 나눠서 분사를 시키는 이 초밀입자 분사기를 얘기합니다. 이 또한 지속적인 방제 효과를 위해서 미국 바퀴한테는 독먹이 약재를 사용하는 게 사실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본 바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바퀴는 일본 토착종으로 이 최근에 중국과 한국으로 건너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바퀴들과 다르게 저온에 적응한 바퀴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북방에 서식하는 특이한 종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북부와 동북지방의 적설지대에서부터 중부지방에 거쳐서 분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서울, 대전 등 중부지방에 널리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남부지방에도 분포를 하고는 있는데 그 개체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일본 바퀴는 그 크기가 중형 바퀴로 보통 20에서 25mm 정도고, 채색은 흑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수컷은 약간 몸통이 가늘고 날개가 복부 끝보다도 더 길게 나와 있고, 수컷보다 약간 통통하고 이 날개 길이도 짧아서 이 복부의 절반만 덮고 있습니다. 암컷은 3, 4개월 정도 생존을 하면서 14개 정도의 알주머니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알주머니 안에는 보통 12개에서 17개의 알이 들어있고, 부화기간은 보통 한 달 이내입니다.
이 알주머니는 붉은색을 띠는 흑갈색이고 이 자충도 암갈색이지만 탈피를 했을 때는 적갈색을 띱니다. 자충은 4일에서 14일 동안 총 9회 정도를 탈피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본 바퀴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가옥 안에서 채집이 되지만 이 건물 옥상의 화단이나 화분 사이에 또 많이 서식하기도 해서 이 반옥외성인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바퀴와 동일하게 서식처나 이동 경로를 탐색해서 동먹이 방법을 활용해서 방제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약제 분무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에 주로 서식하는 바퀴벌레에 대한 다양한 특징과 습성을 알아봤는데요. 이 바퀴벌레들이 이미 인간이 만든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미 1950년대 초부터 이 바퀴벌레들을 잡기 위해서 도입된 모든 살충제에 내성이 생겨서 이 바퀴벌레가 점점 박멸이 어렵다고 합니다. 미국의 퍼듀대 곤충학을 연구하고 있는 마이클 E. 샤프 박사의 연구팀이 이 바퀴벌레를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전 세계 저소득 도시 인구에게 천식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해충인 바퀴벌레 방제를 위해서 3가지의 방역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한 번에 한 가지 종류의 살충제를 사용을 해서 방역을 실시를 하고 바로 다른 종류의 살충제를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약제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 종류의 살충제를 모두 혼합을 해서 한 번에 사용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해당 지역별 바퀴벌레 군집이 어떤 살충제에 가장 내성이 약한지 먼저 조사를 하고 그에 맞는 살충제로 방역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일단 미국 일리노이주 및 인디애나주 건물과 아파트에서 서식 중인 바퀴벌레들을 대상으로 약 6개월 정도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실험 결과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하시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3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하나도 효과를 제대로 본 방법이 없었고 어떤 원리로 이 바퀴벌레가 살충제로부터 내성을 높이는지조차도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사실은 오히려 일정 기간 동안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은 채로 바퀴의 자손이 번성하는 몇 세대에 걸쳐서 이 살충제에 대해서 자연 선택적으로 내성이 약화된 이후에 이 살충제들을 사용을 하니까 다시 강력한 효과를 발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바퀴벌레를 일시에 박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이 습기가 많고 먹이가 풍부한 주방이 바퀴벌레의 주 서식지인데 여기에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먹이와 살충 성분을 혼합해서 만든 약재로 이 바퀴벌레를 유인을 해서 제거하는 설치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독먹이 설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죠. 이렇게 바퀴벌레가 먹이를 구할 수 없는 완벽한 환경을 최대한 조성을 한 후에 이 독먹이 살충제가 바퀴벌레의 유일한 식사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독먹이를 먹은 바퀴벌레가 자기 서식처로 돌아가서 먹이를 토하면 또 이 토한 먹이를 다른 바퀴들이 나눠 먹게 되고 또 이 먹이를 먹고 결국에 죽은 바퀴벌레의 시체까지도 먹는 이 바퀴벌레 습성을 이용을 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바퀴벌레들을 연쇄적으로 죽이는 연쇄 살충 방법이 바로 이 독먹이법입니다. 이 독먹이는 보통 어둡고 따뜻한 냉장고 뒤편이나 이 습기가 많은 욕실, 세면대 아래, 변기 뒤쪽 등에 보통 독먹이를 설치를 합니다. 손길이 닿지 않는 이런 틈새에는 이 주사기 타입의 살충제가 있어서 그 주사기 타입의 살충제를 이용해서 독먹이를 설치를 하고 이 눈에 띄는 바퀴벌레는 굳이 독먹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스프레이식 살충제를 사용을 하는 게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이 집안에 있는 바퀴벌레들을 퇴치하거나 예방하는 데 있어서 이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또 효과적인 방법이 항상 청결한 환경을 유지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바퀴의 먹이가 되는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이 습기를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합니다. 특히 물이 없으면 바퀴벌레는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집 안에 있는 물기 제거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사라든지 대청소, 리모델링 등으로 바퀴벌레의 기존 서식지가 파괴가 되면 이 바퀴벌레들은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갈라진 벽이라든지 문 틈같이 이렇게 바퀴벌레들이 이동하거나 기어나올 수 있는 작은 구멍들, 그리고 이런 이동 경로들을 이렇게 실리콘으로 메워서 차단을 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지하랑 직선으로 연결이 돼 있는 베란다 하수구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하고, 이 망사나 거즈, 스타킹과 같은 천으로 덮개를 만들어서 이 베란다 하수구 같은 것도 덮어주게 되면 바퀴벌레가 내부로 유입을 하는 걸 방지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바퀴벌레 암컷은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자기 복부 끝에 달고 있는 알집을 안전한 곳으로 떼어내서 번식시키는 습성이 있는데, 우리가 바퀴벌레를 보통 이렇게 압사시켜서 죽이는 경우에 이 알집의 알이 주변에 흩어질 수가 있고 그 상태로 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퀴벌레를 만약에 압사시켜서 잡게 되면 그 주변까지도 정말 깨끗하게 치워줘야 됩니다. 자, 이 네 번째로는 습기를 머금은 택배 박스나 골판지 사이 틈새에는 이 바퀴벌레가 알을 낳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 보통 박스를 통해서 알집이 묻어나오거나 이제 내부로 옮겨지기도 하고, 이 바퀴벌레가 또 종이를 먹으면서 생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택배 박스 같은 경우는 개봉을 하게 되면 바로 외부로 배출해서 버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바퀴벌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바퀴벌레는 파리랑 더불어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주 출몰을 하는 곤충의 대명사이고, 실제로 위생 상태에 따라서 이 출몰 빈도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여러분이 모두 이 독먹이 방제법과 같이 가정 내에서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방제법과 또 이렇게 청결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을 하는 데 신경을 쓰셔서 보다 쾌적한 생활을 잘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